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4일 오후 7시 36분입니다. 지금 연일 비트코인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또 최저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최근 하락을 하면서 61,38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업비트 가격으로 보면요. 역푸가 나고 하면서 9천만 원은 아직 지켜졌네요. 9,152만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역푸가 좀 심해요.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9천만 원 선까지 빠졌다는 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건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사실 제가 한 6만 5천쯤에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등도 없이 이렇게 훅 빠지게 됐네요. 그래서 지난 2월 저점이죠. 2월 저점이 정확하게 6만 달러였거든요. 아직은 깨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좀 위태위태합니다. 61K까지 왔거든요. 살짝 아주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작죠. 반등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습니다.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냥 살짝 올라갔죠. 살짝 올라서 한 6만 4천 정도까지 올랐다가 6만 5천이 이제까지는 지지선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깼으면 좋았는데 한번 깨고 떨어지면 이걸 다시 깨고 올라가는 게 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빠지면 다시 재차 올라가는 게 좀 힘든 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61,300까지 빠져 있죠. 현재 분위기로는 다시 저점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저점 경신이 또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상승다 변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를 좀 확대한 겁니다. 여기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때 RSI가 15까지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 6만 달러 될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때도 뭐 못지않게 엄청난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RSI 보시면 알겠지만 17입니다. 17. 여기가 15, 여기가 17. 그러니까 지난 2월 못지않게 지금 공포지수가 엄청난 거예요. 보통은 약간 반등 주고 3일 만에 빠진 거죠. 뭐 4일 연속으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6만 달러도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고 분위기가 여러모로 안 좋은 건 팩트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때 7만 5천 넘어서고 그리고 121선 넘어서고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도 뜨고 해서 이제 좀 조정받고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121선 깨고 내려오는 거 보면서 결국 못 지켜냈구나 하고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역시나 좀 많이 빠졌네요. 제 관점이 여기선 틀렸습니다. 관점 틀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빠질까? 이거는 뭐 저도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따 인플루언서 분들 의견을 말씀드리긴 할 텐데 정확한 저점이 어딜지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일단 6만 달러 부근까지는 빠졌잖아요. 요 근처에서 지지선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지면 57K, 뭐 지금처럼 뭐 61K에서 지지 받을 수 있고요. 최저점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한 번쯤은 반등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 요새 분위기로 봐서 반등이 세게 안 나오면 한 6만 5천 맞고 다시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점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국에 하락 사이클 1년을 꽉 채우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인플루언서 분들 의견 많이 갖고 왔거든요. 제가 보는 트위터는 한국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트위터인데요. 전부 다 영어입니다. 한글 나오는 건 다 광고예요. 온체인 데이터 업체들 제가 팔로우를 많이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몇 개 선별해서 제가 AI 통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고래동 공부 카페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검색하면 저희 카페가 나오죠. 제 글을 몇 개 올렸습니다. 좀 되게 놀라운 게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1540원을 넘어섰거든요. 코스피가 아직 빠지진 않았는데 외인 이탈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이게 한 달치거든요. 지난달 초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때도 되게 낮은 거였어요. 높을 땐 그래도 한 52% 됐거든요. 삼성전자입니다. 52%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47%까지 외국인 비율이 줄었죠. 이거는 되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요쯤에 작년 12월쯤에 한 52% 됐잖아요. 52%였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지금 47%까지 줄었어요.
뭐 5%밖에 안 줄었는데 왜 그러냐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뭐 이게 또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증시 코스피 전체적으로 외국인 팔자가 좀 늘어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 원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떠나고 있다. 외국인이 떠난 자리를 지금은 개미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가 지탱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외국인이 떠나면서 수급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대비는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DXY가 지금 뭐 특별히 변화가 없거든요. 심지어 엔화마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빠졌으면 비트코인 가격도 한 8천만 원대 찍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푸가 이렇게 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9천만 원을 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달러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네, 요것도 더 아픈 부분이죠. 비트코인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네, 요때만큼 빠졌어야 되는데 좀 덜 빠졌죠. 지금 역푸가 한 마이너스 2%, 3%막 이렇거든요. 네, 지금 한 2, 3% 되죠. 역푸 심했을 때 제가 며칠 전에 한 마이너스 4.2%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역푸가 계속 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암호화폐 쪽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진 모르겠지만 사이클상으로 1년 동안 하락하니까 10월까지는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좀 많거든요. 그 부분 같이 좀 살펴볼게요. 네, 제가 피터 브렌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여기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고요. 저점들을 연결한 선인데 이거를 뭐 채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락하다가 채널 그리다가 재차 하락했죠. 요만큼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요만큼 떨어지는 거 무섭죠. 네, 이렇게 빠지게 되면 60K도 깨질 수 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I do not see a tradable low until October. 그러니까 10월까지는 거래할 만큼 최저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10월까지는 그냥 관망할 거다. 왜냐하면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량 다 못 채우신 분들은 채우셔도 되는데 굳이 서둘러서 지금 빠졌으니까 열심히 사야지.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60% 정도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한 40%는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서두르진 않을 겁니다. 언제 매수할진 모르겠어요. 나중에 바닥권에서 안정화가 되면 횡보하면 그때쯤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 바닥권 횡보할 때 살려고 하냐,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훅 하고 떨어졌잖아요. 이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훅 하고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나는데 사실 이때까지 저는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졌으니까 또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줍니다. 저는 뭐 이때도 매수 많이 했어요. 이때는 매수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 17,000대, 18,000대 여기에서 매수 되게 많이 했는데 한번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얼음 됐습니다. 15,000까지 빠졌는데 이때 분위기가 13,000 간다, 뭐 9,000 간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만 해도 열심히 샀어요. 뭐 비트코인 몇 개 막 이렇게 막 샀거든요. 이렇게 훅 빠지니까 이때는 무섭더라고요. 네, 별로 이때는 안 팔았는데 이때 좀 많이 팔았어요, 솔직히. 무서웠는데 이제 오르나 보다 하고 한 번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때 좀 많이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요때 좀 샀던 것 같고 요때랑 특히 요 부근에서 이때 좀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때 대부분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 많이 산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대부분 매도를 했어요. 4848을 많이 했더니 평단이 높아졌더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제가 이때 경험 이후로 4848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샀으면 그냥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평단이 더 낮았을 텐데 괜히 4848 해가지고 수량도 못 모으고 평단도 좀 높아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습 효과로 그때부터 비트코인 장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름 이후에는 아예 안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2023년이에요. 2023년 이후에 여름 때부터는 계속 모으기만 했습니다. 요때도 모으고 요때도 모으고 2024년 횡보 길었죠. 8개월 횡보했거든요. 요때도 계속 모았어요. 그리고 이때 올라갈 때도 사고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이때 올라갈 때 또 사고 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이죠. 그래도 그냥 샀습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맨날 계속 사기만 하냐?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정말 누구도 모릅니다. 여기가 최저점인지 어딘지 뭐 그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은 우상향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지금 뭐 어찌됐든 10만 달러 언더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계속 모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50만 달러, 100만 달러 뭐 요때까지는 매도할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격이 너무 좋죠. 100만 달러 간다고 치면 지금보다 거의 뭐 20배 가까이 한 16배 수익이잖아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네, 이럴 때는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벌써 60% 샀거든요. 40% 남았는데 네, 이거는 천천히 살 겁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혹자가 이야기하는 뭐 3만 달러, 4만 달러 뭐 저는 올 가능성 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6만 달러대에서 싸다 생각해서 이걸 다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다 털렸죠. 그 상황에서 3만 달러, 4만 달러 오면 멘탈이 완전히 털립니다. 지금 평단이면 아마 제가 매수한 가격 저 뭐 이때도 많이 샀지만 계속 샀잖아요. 지금은 저도 아마도 손실 중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 가게 되면 멘탈이 완전히 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천천히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올라간 다음에 사도 돼요. 오른 다음에 네, 여기서 사도 됩니다. 2023년에 매수해도 충분했잖아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이때 뭐 2만 달러, 3만 달러 막 그랬거든요. 3만 달러에 샀어도 지금도 100% 이상 수익이잖아요. 꼭 바닥을 잡을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사도 되니까 매수를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300 프로젝트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천천히 매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나온 것 같은데 100일 좀 넘었거든요. 아직도 한 200일 남았잖아요. 300 분할해서 천천히 계속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매수하면 어찌됐든 오르든 떨어지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평단이 이쯤 있겠죠. 나중에 한 100만 달러 가면 수익이 되게 커지는 건 매한가지잖아요. 네, 그냥 오르는 거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DCA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뭐 반도체 쪽도 우상향 자산, 어저께 반도체도 우상향 자산이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분할 매수하면 나중에 크게 오르면 수익이 커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상향 자산은 DCA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여기서 안 팔았냐, 지금 팔고 떨어지면 또 사면 어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백테스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쌀 때 팔고 쌀 때 뭐 매수하고 이거를 정말 다양하게 시뮬레이션 해봤거든요. 뭐 한 3년 5년은 그게 더 나을 수 있는데 10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럼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다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팔았다고 칠게요. 62,000이죠. 62K에 매도를 했다. 그럼 62K에 매도하신 분이 59K에 매수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3만 정도 기다리겠죠. 62K 매도했으니까 한 4만 정도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뭐 한 5만까지 떨어졌다고 칠게요. 아니 한 49K까지 빠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못 사겠죠. 뭐 한 20% 정도 빠졌는데 매도했는데 20% 빠졌다고 다시 되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도 못 사죠. 비트코인 오를 때는 진짜 갑자기 훅 오르거든요. 정말 갑자기 훅 뭐 이렇게 뭐 그냥 바닥권이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훅 오르죠. 네, 이게 3달 만에 154%가 오른 거거든요. 2배 반. 거의 3배 가까이 오르는데 3달 만에 오르거든요. 다시 떨어지겠지 했는데 조정 없잖아요. 네, 조정 안 주고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고 되사야지 그럴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너무 늦었죠. 만약에 팔고 되사하려고 했으면 요때 팔았어야죠. 121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게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 다시 사고 그리고 여기 다시 팔고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전 못합니다. 매도도 가뜩이나 매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5번을 사고 팔고 한다? 서커스죠. 네, 저는 못해요. 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트레이더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거 트레이딩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투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놔두면 오른다. 뭐 이런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 매수한 다음에 나 마이너스 20%네. 부동산 빨리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냥 우리 집이니까 그냥 뭐 한 10년 가져가야지. 뭐 그냥 여기서 그냥 쭉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식 투자든 비트코인 투자든 장투 개념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으로밖에 돈을 잘 못 벌었잖아요. 그동안. 요즘엔 주식으로 돈 버신 분 많지만 그동안 그랬던 이유는 장투하기에 부동산은 가능한데 주식은 장투가 정말 어렵잖아요. 비트코인 장투하는 사람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결국엔 돈 버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 손실이 있겠죠. 네, 저도 이제는 평가 손실일 것 같아요. 요때 많이 샀으니까.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매도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이제 같은 한 배를 탔어요. 다 같은 손실 구간입니다. 그냥 이럴 때 누가 더 오래 가져가나 싸움을 하면 돼요. 결국에 승리자는 오래 가져간 사람이 다 승리했습니다. 비트코인 쪽에 되게 유명한 격언들이 많은데 특히나 뭐 2013년, 14년 이때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이게 한 12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0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한 75%, 80% 막 이렇게 빠졌는데 사람들이 요때 이렇게 160달러 빠진 거 보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1000달러 넘는 일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1200달러 넘었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됐습니다. 이때 환율이 지금처럼 사악하지 않으니까. 150만 원 갔다가 20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도 안 되죠. 한 10몇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한 90%가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앞으로 다시는 100만 원을 넘는 일은 없을 거다. 1000달러를 못 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000달러 못 넘었나요? 네, 지금 그렇게 빠졌다고 해도 6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침이 있더라도 이때 매수했어도 나쁘지 않죠. 그냥 떨어지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오래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물론 한 12년 장투한 건데 그러면 한 100배 수익 나왔겠죠. 네, 150만 원을 샀지만 지금은 좀 빠졌지만 1억 5천 충분히 넘었었잖아요. 한 1억 8천까지 올라갔었죠. 100배 수익 났습니다. 100배. 12년 동안 100배. 요 정도면 오래 보유할 만 하지 않나요? 네, 물론 수익률이 이만큼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거의 10분의 1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1억 안 되지만 10년 후에는 저는 10억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에 10배 수익을 바란다면 지금 사도 나쁘지 않은 자리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갖고 있으시면 너무 애써서 안 모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평단 낮추려고 여기서 몰빵하면 한 번 더 빠지면 멘탈 완전히 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 가진 금액에 뭐 현금이 있으시다면 20% 이상 있으시다면 그냥 관망하세요. 현금은 매수용이 아니라 멘탈 관리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24년부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멘탈 관리 차원에서 20% 이만큼 현금이 안 되면 10%라도 현금을 좀 갖고 있으시면 그래, 난 언제든지 위기 상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떨어질 때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무릎에서 매수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게 멘탈 관리에도 더 좋으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올라갈 때 매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이거는 비인 크립토라는 사이트에 있는 글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걱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양자 공격이 비트코인 공격될 가능성이 적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게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쇼어 알고리즘이 엄청난 연산량을 쇼어 알고리즘이란 게 있는데 이게 연산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슈퍼컴퓨터로는 뭐 수백억 년 걸릴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무시무시하잖아요. 뭐 큐비트가 뭐 한 100개 막 이렇게 있으면 그게 더 짧아질 수 있죠. 시간이 10년 내로는 상용화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양자 컴퓨터가 쇼어 알고리즘 통해서 뭐 사토시 주소 이런 건 뭐 다 알려져 있거든요. 사토시 주소를 털어버린다. 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사토시 주소를 만약에 털었다고 쳐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붕괴하게 됩니다. 아니 기껏 힘들게 사토시 주소를 해킹을 했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겠죠. 힘들게 해킹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빵으로 떨어진다. 뭐 이러면 뭐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해킹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의견인데 이거 잘 모르겠네요. 이게
별로 위안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실제로 공격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소 체계는 양자 내성 주소로 옮겨야 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되게 많아요. 2030년까지 옮기고 2035년부터는 아예 예전 주소는 쓸 수 없게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진 모르겠지만 채굴자와 노드들이 나중에 협의를 맺고 의견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되게 민주적으로 행해집니다. 아직은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라서 정리가 좀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에 곧 있으면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니스트 가이드라인이라고 뭐 나오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공격기 암호화를 권장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2030년 전까지는 양자 내성 주소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35년부터는 기존의 사토시 주소 이런 건 아예 못 쓰게 하자,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자산 침해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되게 좋은 자산인데 개인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계속 괴롭힐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면 그때 또 한 번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당분간은 해결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주기영 대표가 쓴 글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파란 선이 리얼라이즈드 밸류입니다. RV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MV, RV 알죠? 그러니까 이건 실현 가격.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평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켓 밸류는 실제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손실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1보다 높으면 그래도 아직은 수익 상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리가 많이 벌어질수록 MV/RV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죠. 이게 만약에 1 미만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때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2019년 막 이럴 때거든요. 1 밑으로 떨어졌죠. 이게 RV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MV/RV가 1 밑으로, 요때도 1 밑으로, 2022년 말에 1m로 좀 떨어졌었죠. 근데 지나고 보면 요럴 때 샀으면 너무 좋은 시기죠. 뭐 아직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대체로 한 번쯤은 빠지긴 했어요. 급락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이 평단이 얼마냐? 약 53,800달러거든요. 요새 조금씩 RV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53,000달러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요게 한 번쯤은 터치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MV/RV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늘 건드리긴 했어요. 뭐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MV/RV가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요때는 물론 최저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바닥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주변에 추천도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매수해가지고 실패한 케이스가 아예 없거든요. 뭐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바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난 걸 좀 보면 2023년 1월 이후 이때가 거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스트래티지에서 71만 개 샀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32개 팔았죠. 이것 때문에 최근에 더 많이 빠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한 50만 개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한 120만 개잖아요. 엄청난 수량을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년 좀 넘었죠. 가격은 이때랑 비슷해요. 지금 이때보다 낮죠. 어떻게 보면 62,000까지 빠졌으니까 2년 동안 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샀는데 가격은 2년 전과 똑같다. 뭐 심하게 말하면 2021년 뭐 고점들 있죠. 고점보다도 지금이 더 낮거든요. 5년 동안 뭐 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건 팩트니까 5년 동안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오래 갖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다, 뭐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보다도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2021년, 지금 2026년인데
그런 일도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만약에 요때 물렸다고 치면 여기 19,000이거든요. 2017년 최고점입니다. 요때 물렸던 사람은 2022년에 더 낮은 금액까지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요때 손실이겠죠. 이게 2023년이니까 무려 6년 만이거든요. 6년 갖고 있는데도 손해인데 비트코인이 뭐가 좋은 자산이냐 하지만, 이때 손해봤던 사람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추가로 했다면 그때 매수한 거는 한 9배가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보면 요때 가격과 지금 가격 뭐 비슷하거나 약간 지금이 더 낮죠. 그럼 지금 매수를 하면 또 앞으로 뭐 한 2, 3년 지나가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한편으로 단편 쪽으로만 볼 필요 없고요. 지금이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 뭐 그거는 뭐 누가 봤을 때는 장점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단점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가치는 변화가 없거든요. 비트코인이 뭐 가격이 빠진다고 특별히 변한 게 있습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잘 안 변합니다. 비트코인 뭐 하나 결정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가치가 변하지 않았지만 가격만 싸진 거죠. 이러면 매수하기에 뭐 더 좋은 걸 수 있어요. 이때에 비하면 지금 한 50% 박앤세일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싸게 사고 싶다면 지금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네. 대신에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멘탈 관리는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매수를 해야겠죠. 지금이 어찌됐든 저는 2022년 요때랑 비슷한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때는 사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루나 사태도 있었고 FTX도 붕괴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사건이 없어요. 네, 그게 참 놀라운데 사이클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슈만으로 이렇게 빠진 건지 뭐 그건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10월까지는 좀 인내를 갖고 기다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할 거예요. 네, 오늘도 샀고 어제도 샀거든요. 내일도 살 거고 계속 앞으로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진짜 RSI 보면 정말 살벌하네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RSI가 16까지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네, 지금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되게 많은 대규모 손바꿈이 일어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RV 실현 가격은 53,000이다.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요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6K라고 나왔는데 하루 만에 또 엄청 빠져서 61K까지 빠졌죠. 실현 손실, 그냥 손실 보고 파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내다판 물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바이낸스 차트인데요.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좀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계속 파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매도량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아진 거죠. 요 보시면 이게 7일 동안 무빙 에버리지거든요. 손실하고 수익하고 뭐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죠. 당연합니다. 가격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실현 손익 비율, 뭐 단기 투자자 매수 단가 히트맵 뭐 이런 거라는데 쉽게 말해서 빨간색이 셀수록 요 가격에 매수한 사람이 많은 거죠. 요때 되게 많이 샀죠. 요때도 계속 많이 샀죠. 고점에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한번 떨어져서 8만 달러대에서 여기서도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6만 달러대가 되니까 아무도 안 사고 있죠. 네. 요것도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비트코인 특성이 그래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열심히 합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매수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지금 고점이 저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계속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매수하고 앞으로도 뭐 거의 한 1년 정도는 더 매수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매수를 더 이상 안 할 생각입니다. 계속 매수를 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매수를 했는데 뭐 이때는 4848 많이 했으니까 무시하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많이 샀는데 여기서 팔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팔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고 있고. 하지만 계속 사면 평단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량까지만 다 모으고 전 뭐 거의 다 모았어요 이제. 제 생각에 한
한 6개월 안에 다 모을 것 같긴 한데 좀 천천히 모을 생각입니다. 그거 다 모으면 더 이상은 안 모을 거예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뭐 언젠간 100만 달러 가겠죠. 뭐 제가 70되기 전엔 가지 않을까요? 10년 내로는 갈 것 같긴 한데 네, 그쯤 되면 일부 매도를 좀 고민해 보더라도 대부분의 물량은 그냥 가져갈 거예요. 작년까지 모은 건 다 가져갈 거고 최근에 모으고 있는 건 아주 조금만 네, 소량만 상징적으로 좀 팔아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높은 데에서만 많이 사지 마시고 높든 낮든 계속 꾸준히 DCA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백테스트 해봐도 그렇게 했을 때가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지금 ETF도 다 되게 많이 물려 있어요. 우리만 물린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손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ETF 평단이 이 녹색 선이거든요. 한 8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ETF 평단이 82,000인데 뭐 블랙락, 피델리티 다 합친 겁니다. 지금 현재 6만 초반이잖아요. 6만 2천 막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도 손실 크죠. 네, 그러면서 유출량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상황이 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되게 속상하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한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그동안 잘 이겨내셨으니까 앞으로 뭐 한 1, 2년만 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파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거든요. 하락을 그냥 맞으면서 장기 보유만 해도 비트코인은 수익을 많이 안겨다 주니까 특히나 뭐 지금 반도체 많이 오르고 코스피 많이 올라서 속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다 모으셨으면 반도체 지금부터 새로 모으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팔고 반도체로 갈아타기는 아주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속스인데 속스는 이렇게 올랐고 반도체는 이렇게 오르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를 팔아서 얘를 사는 게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반도체 매수하면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분할 매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제가 사자마자 뚝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그럼 내려가면서 계속 분할 매수 하잖아요. 평단이 계속 낮아지죠. 좀 올라갔다 또 빠졌다. 계속 또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 하잖아요. 그럼 평단이 여기 있겠죠. 나중에 나중에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면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상향 자산은 DCA 하는 게 돈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시면 이건 제 프로필입니다. 저는 서울대 수학과, 그러니까 수리과학부가 수학과입니다. 수학과 졸업을 했고 분당과 반포와 지금 전주에서 메이저 수학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도 썼는데 블로그 가면 제 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수학 강사하다 보니까 수학 관련된 질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자녀분들 수학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링크 누르면 저희 수학학원 어디 있는지 뭐 그런 거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문제집도 되게 많이 썼어요. 이렇게 수학의 힘이라는 초등, 중등, 고등 문제집 도 제가 집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여기가 전주에 지금 제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저희 강의실인데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이 어렵죠. 네, 수학보다 어려운 과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연계성이 강합니다. 이 연계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연산을 잘 못했다. 그러면 중등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초등학교 때 영어가 좀 부족했다. 그럼 중학교 때 열심히 하면 영어 점수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사회를 못했다. 중학교 때 열심히 하면 뭐 역사나 사회 뭐 이런 거 잘할 수 있거든요.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좀 쌓아가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여기가 부실하면 여기는 애초에 쌓을 수가 없어요. 요게 수학을 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빈 곳이 많으면 이 학생은 애초에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높은 성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제가 수학 강의를 학원에서 시작한 게 2006년 말부터 대치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좀 더 일찍부터
신림동에서 시작했었는데 대치동 강의는 여기서부터 수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이거 동영상에서 캡처한 건데 이게 접니다. 수학 강의를 칠판에서 판서를 하면서 하다 보면 처음에 똑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하지만 애들 뭐 누구는 숙제 잘 해오고 누구는 좀 안 해오고 그리고 수학의 기본기도 차이가 나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학생의 수준이 너무 많이 달라집니다. 칠판 강의는 똑같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2010년 10월 10일 오전 10시에 학원을 오픈했거든요. 분당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메이저 수학학원 아니고 SNU 수학학원이었는데 나중에 좀 분리가 됐어요. 이때부터는 좀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을 수업을 했어요. 지금은 뭐 4시간, 5시간 수업하는 학원들 많은데 이때는 그런 학원 없었거든요. 2시간 동안은 개별 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진도 나가는 칠판 강의를 하면 한 달만 지나도 애들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복습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2시간 동안 개별 진도로 나가고 2시간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테스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숙제를 해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센수학이다. 센수학 보고 나서 막 이렇게 책에다 풀거든요. 뭐 다 맞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로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저희가 쓰는 메이저 테스트 캡처한 건데 여기는 다 서술형으로 나오죠. 근데 얘를 풀이 과정까지 잘 써서 완벽하게 풀었다면 잘 아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서술형 시험을 봐서 100점 맞았다. 너무 잘하는 학생이죠. 당연히 진도 나가면 됩니다. 근데 뭐 한 20문제인데 한 3, 4개 틀렸다. 그러면 한 80점대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좀 실수도 좀 있고 하니까 이때는 재시험을 봅니다. 서술형 시험을 재시험을 보면요. 자연스럽게 1회독이 늘어납니다. 재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70점도 안 된다. 뭐 한 65점 막 이렇게 나왔다. 이런 학생은 사실 그 단원을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복습을 해야죠. 복습을 하면 처음에 할 때보다 학생들이 더 좋아해요. 복습시키면 싫어할 것 같잖아요, 애들이. 근데 푸는 거 또 풀면 뭐 예를 들어 처음 풀 때 3시간 걸렸다. 다시 풀면 2시간이면 다 풀거든요.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취도도 더 높아지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복습입니다. 네, 이거는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알 것 같다. 요런 거구나. 아리까리 할 때 앞으로 또 진도를 나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해서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 것도 같은데 하는 순간에 이번엔 근해 공식을 써서 풀게 되고요. 그다음 뭐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판별식을 쓰고 그다음에 또 2차 함수 넘어가고 뭐 요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좀 알 것 같았는데 계속 나갈수록 앞에서 배운 게 계속 활용이 되거든요. 요게 아리까리하니까 그 뒤에 추가로 배우는 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수학 자체가 되게 무서워지죠. 잘 모르는 상태로 1년 동안 진도를 나갔으니 얼마나 수학이 무섭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배운 과정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내가 배운 데까지만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 새로운 내용만 숙지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뭐 고등학교 진도를 나가면 한 3개를 더 배웠다고 치면 이 추가로 배운 개념 3개가 이제까지 배운 모든 개념들과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앞에 게 몰라서 새로운 개념 3개를 알아도 앞에 걸 모르면 그래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연계성이에요. 가령 1차 함수를 잘 못하는 학생이 2차 함수를 잘하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함수를 모르는 학생이 1차 함수를 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 거를 탄탄하게 해두고 그 뒤로 진도를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되게 단순한 원리지 않습니까? 잘할 때까지 복습하고 완벽하게 됐을 때 진도를 나가면 된다. 너무 쉬운 공부 방법인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만 이렇게 합니다. 뭐 저도 대치동에서도 강의하고 반포에서도 강의하는데 아무리 학군지라고 해도 전교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배운 데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90점대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학교 시험이 쉬운 학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100점도 맞아요. 교과서만 잘 풀었더니 100점 나왔다. 뭐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학교 때 이 부족한 부분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거랑 다 연계해서 다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엄청 모자랍니다. 고등학교 가서 시험 시간이 남는다. 그건 진짜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아, 시간이 부족해요. 실수가 많아요. 이게 뭐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습. 복습을 누가 더 완벽하게 했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가령 아까 고등학교 수학시험을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한 20문제, 뭐 20 몇 문제를 50분 안에 풀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한 20분을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에 거의 1분꼴로 풀어야 돼요. 문제를 읽고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하는 순간 시간은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다 외우다시피 복습을 해야 됩니다. 다 아는 문제만 나와야 돼요. 다 아는 문제이니까 나는 시험 시간에 쓰기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풀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에요. 뭐 답안지 마킹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복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고등 수학이면 그래도 한 권의 교재를 완벽하게 하려면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제가 실제로 고1 때,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공부한 실력 정석 공부한 게 13번을 복습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다 외워졌어요. 네, 그 덕분에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뭐 엄청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한 달 푸는데 한 번 푸는데 한 2달 걸리는데 13번 어떻게 푸냐. 처음에는 2달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풀면 한 달 걸리고요. 그 다음에 풀 때는 한 2주에서 3주밖에 안 걸리고요. 그 다음 풀 때는 일주일에 한 권이 끝납니다. 실력 정석을 풀어도 이렇게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을 푼다는 얘기는 거의 다 문제를 외워서 푼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를 완벽하게 외워서 푼다는 건 능숙하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썼는데 복습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복습을 많이 하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능숙한 것이 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능숙해져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그 개념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처음 풀자마자 술술술 푸는 학생 있거든요? 있어요. 그리고 한 단원 보통 한 100문제에서 한 200문제 되는데 한 단원을 풀었는데 한 문제 틀릴까 말까 하다. 그런데 10번 복습해야 되냐? 이러면 뭐 10번 복습할 필요가 없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고 해당 단원은 완전히 이해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10번 복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 거의 없죠. 네, 보통의 경우에 한 100문제 된다 하면 처음 풀 때 보통 한 20문제에서 30문제 틀리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했다고 오답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단원으로. 이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한 100문제 풀 때 그래도 한 2-3문제 이내로 틀리면 그 정도 되면 진도 나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20-30문제씩 틀리는 그런 학생이라면 복습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수학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다른 교재로 바꾸지 마시고요. 진도 나가지 마시고 그 단원을 술술술 풀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이 필수입니다. 네, 저는 10번까지 복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지만 막상 복습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에는 복습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진도 욕심 때문에 복습을 잘 안 합니다. 복습하면 진도가 늦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을 수천 명을 가르쳤거든요. 중1 때, 빠른 학생이 중1 때 고1 거 하거든요. 그런데 고1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2 때도 고1 거 합니다. 중3 때 되면 중3 거랑 고1 거랑 좀 흡사한 게 많으니까 고1 거를 또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고1이 되면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1 때 또 고1 거 합니다. 그래서 고1 것만 4년을 합니다. 진도는 언제 나갑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이렇습니다. 진도 빨리 나가는 학생들 보면 특히나 뭐 영재고 준비한다 그래서 진도 엄청 빨리 나가거든요.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진도 엄청 빨리 나가는 학생이 뭐 고1 거를 이쯤 하거든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보는 거죠. 중등 것도 그냥 대충 보는 거고. 이 학생들은 정말 뛰어난 학생들은 이것도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런 학생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보통의 학생들은 수학을 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중1 때다 그냥 중1 거 완벽하게 하고 중2 거 완벽하면 뭐 하고 불완벽하면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복습하고 여기까지 완벽하게 됐다. 그럼 중3 거 하고 이러면 오히려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1, 중2, 중3 거 다 끝나거든요. 중2 때는 뭐 고1 거 완벽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중등 과정 내에 고3 거까지 다 끝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복습을 많이 하는 학생이 진도가 더 빠릅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제가 학생들 수천 명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고 빈 곳이 많으면 진도가 안 나가집니다. 수학이 두려워지고요. 복습을 해서 완벽해지면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 100점 맞은 학생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어디에서 수업을 하든 항상 저희 반 애들이 100점 맞은 학생 가장 많았어요. 한 번은 샛별중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샛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희 반 한 10명 있었거든요. 네, 시험을 봤는데 10명 중에서 9명이 100점을 맞았어요. 저도 되게 놀랬거든요. 10명 중에 9명 100점 맞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학생들이 다 잘하는 반도 아니고 보통 반 학생들이었거든요. 또 한 번은 중2였어요. 이 학생은 30점대 수학 점수를 받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거의 한 적이 없던 거죠. 근데 너무 다행이었던 건 연산은 잘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 잘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중학교 오면서 대수를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중2였지만 중1 거 대수부터 다시 했거든요. 문자화식부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부족한 부분을 채운 거죠. 중1 대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중2 걸 했더니 3개월 만에 85점까지 올랐습니다. 한 50점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는 케이스는 흔치 않은데 30점대 학생도 흔치 않잖아요. 이게 다 복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기적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뭐 정말 제가 뭐 너무 많은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주요 교재들, 뭐 실력 정석이든, 뭐 자이스토리든, 뭐 센수학이든 이런 주요 정말 중요한 교재들은 저는 10번 이상 복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능한 학생들은 뭐 3번에서 5번만 복습해도 되지만 그런 학생은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이상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거는 전 2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죠.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하자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학생만 10번을 복습할 수 있어요. 거만한 학생은 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잘 안 하거든요. 네. 혹시나 저한테 수학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저는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쪽에 있고요. 포레나 상가에 있습니다. 제가 모든 수업을 다 직접 다 합니다. 선생님이 저 혼자거든요. 상담 문의하실 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부재 중이시에는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기초가 정말 중요하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수학 공부에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해야 돼요. 10시간을 공부하는데 국영수 사과를 2시간씩 하면 아마 수학 빼고 다른 건 다 잘할 거예요. 10시간을 공부하면 수학 공부하는데 한 6시간은 투자해야 됩니다. 나머지 4시간 동안 국어, 영어, 과학, 사회를 다 해야죠. 네, 이수정님 대단하시네요. 선행은 한 적이 없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수능 수학은 만점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98학번이시면 그렇게 수능이 쉽지도 않았는데 수능 수학 만점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네, 아이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호님. 곱창집 안 한 지는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집을 책에다 풀면 안 됩니다. 문제집 푸실 때 뭐 1번 어쩌고 있고 2번 어쩌고 있고 있잖아요. 책에다 풀면 한 번 풀고 끝이잖아요. 책에다 푸는 순간 복습은 포기한 겁니다. 반드시 노트에 풀어야 돼요. 노트에 풀고 또 답만 쓰는 학생이 있거든요. 답은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것만 표시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다 노트에만 풀어야 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거든요. 초5인데 노트에 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노트에 풀고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둘째 아들하고 같이 공부한 게 이제 2년 하고 2달 정도 됐거든요. 2024년 제가 그 유럽 여행 갔다 와서부터 같이 공부했거든요. 4월 11일부터 했는데 지금 2년 하고 한 2개월 정도 된 거죠. 근데 하루에 3장씩 했는데
그러니까 초3 거부터 시작했어요. 2년 하고 2달 됐는데 지금 중2 2학년 1학기 거, 네, 지금 막 시작했거든요. 복습 다 하면서 한 겁니다. 하루에 3장씩만 꾸준히 해도 진도가 이렇게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제 메이저 수학학원에 저희 아들들도 옵니다. 네, 제가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셨다고요? 초등부터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일단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걸 해보세요. 해봤는데 너무 많이 틀린다 하시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제가 애들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고1이 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다 비어있다, 하나도 모른다 하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한번 풀려보면 됩니다. 그럼 대수가 무너졌으면 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초 6학년 1학기 거부터 하면 돼요. 요거 두 개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술술 풀리면 그냥 중학교 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초1 거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40대인데 뭐 한이 남았으면 공부하실 수 있죠. 네, 따님 태어나신다고요? 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습을 철저히 잘 시켜야겠다. 그리고 하루에 한 3장 정도면 충분하다. 네,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시킬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 한 초3 정도면 네, 수학 공부를 좀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 7살, 초1 이때부터 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놀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7세, 뭐 6세, 7세 뭐 요럴 때는 놀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지능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좀 가급적이면 자연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뛰놀아야 돼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국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네, 나쁜 자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믿음 잃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